현실적으로 그렇게 가기에는 아주 험난한 과정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도움을 받고 싶다면 여기로 오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로이어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그 넷플릭스에서 엄청 핫한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좀 학폭이랑 관련이 있잖아요. 네, 학폭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 안에서 뭔가 좀 궁금해 하실 만한 내용들 좀 이제 짚어드리려고 하고, 학폭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사실은 너무 잔인해요. 막 실제 이제 그게 예전에 있었던, 청주에서 있었던 사건이라고도 하고, 고데기로 이제 이렇게 찢어지는 그런 장면도 있고, 이게 만약에 실제로 있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형사처벌이 될지. 당연히 되는 거 아니에요, 상해로? 네, 형사처벌 될 것 같고, 일단은 또 이제 그 친구들이 무리를 지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공동정범, 이렇게 될 것 같고, 근데 거기서 문동은의 엄마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합의를 해주거든요, 딸을 대신해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그게 진짜로 그 딸의 어떻게 보면 자유의지에 의한 건지, 실무에서는 좀 합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나이 어린데 어머니 명의로 합의서 들어오면 가끔씩 판사가 얘 의사 진짜 확인해 보셨어요? 이렇게 하고 이거 재판부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저 재판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사건이 만약에 실무에서 진행이 됐을 때 합의서가 들어갔다면 공범들이 있지만 소년재판으로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뭐 그렇게 하려고 했으면 딸의 의사가 진정한지 여부를 문동은한테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가서, 만약에 이제 처벌을 받게 되면 뭐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데,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게 생활기록부. 요즘 거 진짜 중요하죠. 네, 생기부 기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생기부에 과연 어디까지 기재가 남을 수 있는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폭력 예방법에 나와 있는데, 그 17조에 따르게 되면 처분할 수 있는 게 1호부터 9호 처분까지 나와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호는 피해 학생에 대해서 서면 사과, 그 다음에 2호는 피해 학생에 대해서 보복행위 금지, 3호는 학교에서 봉사활동, 4호는 사회봉사, 그리고 5호는 뭐 학내의 전문가에 의해서 이런 뭐 특별한 뭐 교육을 이수한다든지 심리치료, 6호는 출석 정지, 7호는 학급 교체, 8호는 전학, 그리고 9호는 퇴학 처분. 이렇게 이제 1호부터 9호까지 있거든요. 점점 이게 숫자가 올라갈수록 세지네. 세지는데, 여기서 1호에서 3호까지는 졸업을 하게 되면은 즉시 삭제가 돼요.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럼 필요 없는 거야. 그건 상관없네. 그렇죠. 이거는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처분이 약하니까. 삭제되면 대학 갈 때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지나갈 때 이제 문제가 없죠. 그리고 4호에서 6호 같은 경우에는 졸업을 하고 2년이 지나면 또 삭제가 돼요. 그리고 이제 뭐 7호도 졸업과 동시에 삭제가 되고, 8호도 졸업하고 2년 이후에 또 삭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4호에서 6호 정도가 조금 이제 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진학을 할 때, 아니면 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진학을 할 때,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또 짚어드릴 게, 이게 어쨌든 만약에 소년재판으로 갔다라고 쳤을 때 그 소년재판에 대한 결과가 났는지,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과연 피해자는 알 수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일단 말씀드리면, 뭐 소년재판으로 가게 되면 보호처분을 받잖아요.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 건 어떠한 것도 전가가 남질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소년법 제32조 6항에 의하게 되면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전가라고는 이제 기재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만 14세 이상의 경우에는 우리가 범죄소년이라고 하고, 만 10세에서 14세까지는 이제 우리가 촉법소년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셨을 때, 범죄소년의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받았을 때 우리가 이제 전과의 수사 경력 자료가 있고 범죄 경력 자료가 있는데, 범죄 경력 자료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과고, 이 수사 경력 자료에 보호처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점은 기재가 돼요.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의 경우에는. 근데 만 10세에서 14세의 촉법소년 같은 경우에는 이 수사 경력 자료에도 기재가 되지 않아요. 아예 모르네, 그러면. 그렇죠. 그렇죠. 이게는 이렇게 되면 보호처분을 받았다라는 사실조차도 모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만 14세 이상의 범죄소년들 같은 경우는 수사 경력 자료에 보호처분을 받았다라는 부분이 기재가 된다 하더라도, 보호처분이라고만 기재가 되지 몇 호 처분은 또 기재가 되지 않아요. 맞아. 실제 재판에서도 이거 가지고 판사들이 물어봐. 이거 혹시 몇 호 처분 받았는지 알아요? 우리한테 물어.
알려줘야 되나? 변호사인데. 그건 이제 당사자만 알겠지.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소년을 좀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럼 이 소년 재판에 이제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결과가 피해자는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해자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아야 되죠.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물어본다는 건 안 알려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이 결과를 피해자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년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이 되거든요. 비공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도 사실 현실적으로 피해자는 알기는 어려워요. 그럼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에 알 수 있냐?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보호처분을 받았다라는 건 이제 어떻게 보면 형사처분이 이루어진 거고, 거기서 나는 민사상 뭐 정신적 피해, 치료비 이런 걸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민사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는데, 다만 거기서 또 문제가 되는 건 그 형사사건에 대한 기록을 달라고 했을 때 이것 또한 조금 이제 허가가 떨어지기 좀 쉽지가 않아요. 뭔가 이제 소년의 뭐 신상과 관련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민사로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결과를 또 받기도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정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제 살펴볼 게 복수를 시작하는 우리 송혜교의 형량, 문동은의 형량.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아직까지 진행이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김은숙 작가님의 이제 뭔가 리뷰를 봤을 때는 이 시즌 2부터는 사이다 같은 뭐 이런 게 몰아칠 거다, 이렇게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두 번째 리뷰할 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뭐 어떻게 광고 안 주나요? 아무런 이야기 없어요. 보시고 연락 주세요. 어쨌든 근데 이제 조금 참작될 부분은 가해 행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문동은의 어떻게 보면 역으로 또 피해자의 가해 행위가 있게 되는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예전에 과거에 피해를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참작은 될 수 있을 거예요. 조금, 진짜 조금.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막 합리화되진 않을 거고. 사적 복수가 허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하지만 이제 우리는 또 사이다를 먹어야 되니까. 드라마에서 사이다를 먹어야지. 그렇죠. 지금 조금 약간 꽉 막혀 있거든요. 약간 좀 막혀 있어가지고 좀 사이다를 먹으면서 좀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게 임지연의 딸, 이제 박연진의 딸이 지금 어쨌든 그 지금 정성일 씨가 극 중에서는 하도영으로 나오는데, 하도영의 친딸이 아님이 지금 어쨌든 드러났거든요. 유전자 검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드러났는데, 그럼 이런 경우에 지금 우리 전재준이 이거 내 딸이다 이렇게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는지, 이게 사실은 지금 그 박연진과 그 다음에 하도영이 혼인 후에 출생한 딸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친생자 추정이 미친다고 하거든요. 예, 어떤 경우냐면 이제 혼인 중에 임신을 하였거나 아니면은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인 경우에는 친생자로 추정을 해줘요. 그래서 손 변호사님도 지금 아들, 딸 다 있잖아요. 그치. 내 거는 아니지. 내 자식으로 추정이 되는 거지. 친생자로 추정이 돼요. 예, 이런 식으로 친생자로 추정이 되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친생자가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 추정력이 되게 크거든요. 되게 세기 때문에 이 추정력을 깨뜨려야만 이 전재준 입장에서는 내 딸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출생신고도 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 친생자 추정을 깨기 위해서는 친생 부인의 소라는 소를 제기를 해야 돼요. 예, 이 소를 제기해서 이제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이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박연진과 그다음에 하도영 둘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서 한 명이 이제 이 자녀는 내 자녀가 아니다,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를 해야만 친생자 추정이 깨지고, 그 이후에 전재준이 얘는 내 딸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출생신고도 하고 임의인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본인이 내 딸로 데려올 것이다, 내 딸로 호적에 뭐 등재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게 가기에는 아주 험난한 과정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도움을 받고 싶다면 여기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크게 5가지로 조금 더글로리를 보면서 좀 재밌을 만한 리뷰를 좀 해드렸는데요. 혹시나 뭐 여기서 조금 빠뜨린 부분이 있다, 조금 더 이 부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시간을 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